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기반이 되는 비밀 네트워크입니다. 수상한 선박들이 전 세계를 돌며 불법 석유를 운송하고 그 돈은 전쟁 기계로 흘러갑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가장 가치 있는 무기이지만 프랑스는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그 무기를 해체하는 방법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프랑스가 대단한 일을 해 푸틴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섀도우 플릿 유조선이 끝장났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늘 필요로 하던 사냥꾼이 됐습니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 뜻대로라면 이는 더 큰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은 5월 31일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타고르라는 이름의 선박이 공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타고르호는 겉보기엔 다른 유조선들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선박의 흐릿한 표면 아래를 보면 이 배가 섀도우 플릿 소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섀도우 플릿은 러시아 선박들이 타국 국기를 달고 러시아산 석유를 운반하는 네트워크입니다. 타고르호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배는 카메룬의 림베라는 도시로 항해를 계속하면서 카메룬 국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타고르호는 카메룬 소속이 아닙니다. 이 배는 모하메드 호세인 샘카니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석유 운송 재벌로 러시아와 이란의 정권이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두 나라의 석유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샘카니는 또한 알리 샘카니의 아들인데 알리 샘카니는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란에서 벌어진 에피퓨리 작전 첫 24시간 동안 벙커버스터 폭탄과 마주치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타고르는 일반적인 유조선이 아닙니다. 가능한 한 빨리 퇴역시켜야 했던 선박입니다. 타고르호가 대서양을 항해할 때 선원들은 또 한 번 교묘히 빠져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프랑스가 나선 겁니다. 프랑스 배가 접근하자 타고르호의 속임수는 들통났습니다. 프랑스 선원들이 배에 올라타 선장을 체포하고 배를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작전의 세부 사항은 대부분 비밀을 붙여져 있지만 여기저기서 조금씩 정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키우 포스트에 따르면 이제 타고르호의 목적지 등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배가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출항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는 목적지와 상관없이 카메룬 선박이 아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선박은 러시아에서 불법 함으로 운송했습니다. 프랑스 대서양 해양 관구도 이 선박이 프랑스 브르타뉴 반도 해안에서 서쪽으로 400캐리 이상 떨어진 공해상, 즉 국제 해역 깊숙한 곳에서 납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수상한 선박에는 납포 당시 23명의 승무원이 있었으며 이들은 결국 자신들을 억류하게 될 프랑스 승무원들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림자 선단 선박의 표준 행동입니다. 잡히면 침묵합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비밀 석유 운송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프랑스가 이번 체포에서 한 역할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조금 더 숨겨진 내용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비틀즈에게서 영감을 얻어 친구들의 작은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그가 골칫거리로 여기던 또 다른 나라가 이번 작전에서 프랑스에 헬리콥터를 지원했습니다. BBC는 영국 국방부가 타고르를 포획하는데 프랑스를 돕기 위해 헬리콥터를 제공했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박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없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영국이 밝힌 모든 것은 그 헬리콥터가 이전에 HMS 서머셋에 탑재되어 있었고 프랑스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적 및 감시에 참여했다는 점뿐입니다. 헬리콥터는 그림자 선단 선박 위에 몇 시간 머물며 해당 선박을 억류하려는 함정들에게 지속적으로 위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5월 31일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국이 추적하고 프랑스가 납포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프랑스는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을 단속하는데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르고르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선박은 계속해서 위반을 저지르는 상습범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여러 나라는 이 사실을 수년간 알고 있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이 선박은 미국, 우크라이나, 영국, 스위스, 그리고 유럽연합으로부터 오랜 기간 제재를 받아왔으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그림자 선단의 일부로 분류한 많은 선박 중 하나입니다. 이 선박은 이전에 기니 국기를 달고 항해한 적도 있어서 러시아가 이 선박이 카메룬 선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또 한 번 없애줍니다. 타고르호는 또한 여러 나라를 오간 적이 있으며 주로 러시아의 발트해 항구에서 태국, 인도, 베트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타고르호는 러시아의 중요한 선박이었지만 지금은 사라져 러시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최측근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이미 5월 31일 프랑스의 행동에 대해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국제 해적 행위에 가까운 일입니다. 라고 페스코프는 선언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자국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오, 드미트리, 네가 지금 다 들켜버렸네. 이건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이라는 걸 기억해. 원래는 카메룬 소속이어야 하잖아. 이 배에 실린 화물이 러시아산이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네가 이 선박과 그 항해에 관한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말이야.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6월 1일 X에 페스코프의 분노에 완벽히 대응했다. 그는 선박들이 국제 제재를 우회하고 해양법을 위반하며 러시아가 4년 넘게 우크라이나에 벌이는 전쟁에 자금을 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선박들은 해상 항해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조차 지키지 않아 환경과 모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어. 이제 러시아의 차례야. 이제 화물이 프랑스 손에 들어갔으니 러시아가 자기 화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겠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한 일이라고는 타르고르호를 압류한 승무원 명단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프랑스가 선박에 대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불평하는 것뿐이야. 그건 페스코프가 말한 강력한 대응으로 보긴 어렵지. 러시아가 나토 국가들 위협할 땐 항상 말만 많고 행동은 드물어. 러시아가 타르고르호와 승무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다면 굳이 많이 찾아볼 필요 없어. 아까 프랑스가 그림자 선단 유조선 처리에 능숙해지고 있다고 했지? 그 말엔 근거가 있어. 프랑스는 이런 일에 대한 실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러시아는 자국의 불법 선박과 승무원들의 운명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하지만 그 얘기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상기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좋아요. 저희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니까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마세요. 2025년 9월 이후 프랑스는 타고르호 외에도 그림자 선단 유조선 3척에 대해 비슷한 승선 작전을 수행해 왔습니다. 먼저 9월에 프랑스가 승선한 보르치오가 있었습니다. 그 선박은 작은 서아프리카 국가 베냉 국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선장의 경우 그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리티코가 3월 30일 기사에서 장즈촌으로 밝힌 그 선장의 운명은 이제 타고르호 선장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보여줍니다. 3월 프랑스 법원은 천 선장이 생나제르 해역에서 프랑스 특수부대 승선 당시 당국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잠시 보르치오는 약 1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산 석유를 운반하고 있었고 러시아 시민 2명도 승선해 있었는데 천 선장은 이들을 보안 요원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천 선장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1년의 징역형과 약 17만 5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판결은 걸속 재판으로 내려졌습니다. 페스코프와 러시아 대사관이 타르고르호와 선원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더 알고 싶다면 이번 판결이 분명한 시사점을 줍니다. 보르치오의 나포는 프랑스에 불을 지핀 듯 했습니다. 몇 달 후인 1월 프랑스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린치라는 이름의 악명 높은 문제 선박이 표적이었습니다. 국제 제재를 받고 있던 또 다른 그림자 선단 선박인 그린치는 인도인 선장이 운항하고 있었고 그는 타르고호가 출항했던 똑같은 무르만스크 항구에서 지중해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선박이 코모로제도 국기를 달고 항해했습니다. 그 선박은 마르세유 인근 프랑스 항구에 정박해 경비를 받았습니다. 그린치오는 선주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낸 후 프랑스에서 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는 프랑스가 2월 에보로다 2호가 아닌 의심스러운 그림자 선단 선박을 풀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수상한 선박이 3월에 퇴출됐습니다. 이번에는 다나라는 이름의 선박이었습니다. 어디서 출항했냐고요? 맞추셨네요. 이번에도 무르만스크에서 출항했고 이번에는 모잠비크 국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패턴이 보일 겁니다. 러시아가 항구를 이용하고 그림자 선단이 드러나지 않게 아프리카 국가를 활용하는 방식이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나오의 속임수는 실패했고 두 척과 5월 31일 프랑스가 승선했던 배와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프랑스는 흥미로운 적발률을 보이며 2026년에는 두 달에 한 번꼴로 그림자 선단 유조선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뜻대로라면 프랑스 등 러시아 선박에 제재한 서방국들은 곧 적발 건수를 더 빠르게 늘릴 것입니다. 잠시 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타르고르로 돌아가 이번에 압수된 최신 그림자 선단 선박의 중요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선단이 러시아에 왜 중요한지 알면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거대한 유조선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이 선박들은 최신형이 아닙니다. 섀도우 플릿에 포함될 선박의 기준은 항해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한 점인 듯합니다. 안전, 보험,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미 사용기한이 지난 유조선에 대한 사소한 우려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BBC에 따르면 섀도우 플릿 유조선의 평균 연령은 약 20년이며 대부분은 러시아에 팔리기 전 수년간 사용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말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수백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은 녹슨 배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재앙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셈이죠. 푸틴은 선박 품질엔 관심 없고 배가 석유를 실어 구매국에 도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러시아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 비밀스러운 선박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이죠. 러시아는 전 세계가 이 선박들에 대해 거의 모르길 바랍니다. 2025년 12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를 섀도우 플리트가 최대 435척의 유조선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으며 지원 선박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591척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또한 푸틴의 악력 높은 해상 네트워크가 하루 약 370만 배럴의 석유를 운송하며 이는 러시아 해상 석유 무역의 65%를 차지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연간 최대 1,0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푸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섀도우 플리트 운항이 지속되면 더러운 석유 자금이 러시아로 들어가 크렘린이 전쟁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SIS 수치가 크지만 일부는 이것이 섀도우 플리트 실제 규모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2025년 11월 보고서에서 마리타임 뉴스는 러시아의 선단이 실제로 3,240척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섀도우 플리트 규모가 CSIS 추정보다 6배 넘게 큽니다. 키우 인디펜던트는 이를 바탕으로 이 선단이 한 달에 3억 3,700만 배럴을 운송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하루에 1,120만 배럴이 조금 넘는 양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CSIS 추정치보다 훨씬 높으며 러시아가 선박 네트워크로 얻는 석유 수익이 연 1천억 달러를 넘어 수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수치가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푸틴이 섀도우 플릿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석유 생명줄이 끊기게 되고 이는 자원병들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급여도 사라지며 전선에 투입되는 장비도 더욱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숫자에 비해 프랑스가 섀도우 플릿 유조선 한 척을 압류한 건 그 유조선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번 압류와 이전에 있었던 압류들을 통해 보여준 것은 러시아에게 섀도우 플릿과 장난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가 수상한 유조선을 발견하면 포획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이에 러시아의 안전했던 항로는 더 이상 사용 불가해집니다. 제재 집행이 느슨해서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선장들도 앞으로 프랑스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항해를 2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섀도우 플릿 운영 비용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노후 유조선들이 더 위험한 항로를 이용하거나 선원들이 승선을 꺼리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위험이 커질수록 섀도우 플릿이 창출하는 수익이 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타고르 나포 이후 전한 메시지입니다. 젤렌스키는 6월 1일 저녁 우크라이나 국민연설에서 러시아 유조선이 또 납포되었습니다. 프랑스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이 관련법을 현대화해 이런 유조선을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압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노고에 감사합니다. 젤렌스키가 옳습니다. 러시아 그림자 선단 대응을 강화해야 푸틴의 제재 회피 비밀 네트워크에 진정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새 법률이 도움이 될 겁니다. 러시아가 불평하겠지만 늘 그랬죠. 그리고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해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가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떳떳하게 말할 입장이 아니죠. 러시아 국가두마는 5월 중순 푸틴이 해외 러시아 시민 보호를 명분으로 타국 침공을 허용하는 법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의 문구는 러시아 시민을 체포하는 것만으로도 푸틴이 러시아 군대를 어떤 나라에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서방 국가들에게 러시아 화물과 유조선을 완전히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서방에 러시아 화물과 유조선 압류, 허용 법 통과를 요청하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황을 격화시키는 조치이겠지만 동시에 푸틴에게 더 이상 제재를 피하는 그림자 선단으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게 프랑스의 최근 압류 조치는 제재 캠페인의 정점이 아니라 더 큰 성과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서방이 더 강경하고 진지하게 대응하면 푸틴은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중에서 가하는 제재로 러시아의 불법 석유 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NN은 1월부터 5월 사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의 정유시설 15곳을 공격해 러시아 정제 능력의 40%를 무력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러시아 석유 터미널에 대한 공격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명확한 의도는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들이 석유를 실어 나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림자 함대를 무너뜨릴 모든 전략 요소가 준비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석유의 근원지를 타격하고 그 공격으로 해당 선박들이 석유를 선적하는 데 의존하는 항구의 이용도 줄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다음 단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해상에서의 더 강력한 단속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원천을 타격하는 동안 서방은 러시아를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 선박들을 단속해야 합니다. 푸틴의 멈출 수 없다고 여겨졌던 수상한 선박 네트워크는 중단될 것이고 러시아의 석유 생명주 역시 차단되어 그 과정에서 러시아 군대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서방 국가들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푸틴은 방어 수단이 충분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 없었으니 러시아가 걱정할 이유가 없었죠. 그 자칭 황제가 곧 우크라이나 지배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황제는 벌거벗은 임금님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났고 푸틴의 약점이 계속 공격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사냥감에서 포식자로 변하면서 러시아는 연이은 타격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하늘의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체 방어망이 붕괴 직전에 놓이면서 우크라이나가 하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을 예상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대부분 동안 초점은 러시아의 합동 지상 공격과 끊임없는 공습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지에 올바르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공세로 나서는 건 화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점점 발전하는 드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최근까지 분위기는 2025년 7월 애틀란틱 카운슬의 기사에서 완벽하게 요약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무인기를 혁신적으로 또 빠르게 진화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며 계층화된 방어망을 구축하는 방식을 흔히 드론 방어벽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그 기사는 전했습니다. 나머지 초점은 우크라이나의 방어체계 개발이 유럽 전체가 따라할 수 있는 대륙 전체에 걸친 자체 드론 방어벽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맞춰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운용 능력이 현재도 앞으로도 그 나라 방어의 핵심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6년이 되면서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때 방어에 머물러 미사일 격추나 전선에서 인명피해를 내는 데 그쳤던 드론들이 이제는 완전한 공격 살상 무기로 진화했습니다. 2026년이 되자 우크라이나의 드론 사용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에너지와 군사 인프라를 파괴하던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에 대한 공격과 함께 중간거리에서의 공격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신형 드론들이 전선을 넘어 날아가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병참, 지휘소, 보급선을 타격하여 전선의 푸틴 측 병력을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원래 불가능했으나 우크라이나가 원래 방어를 돕는 데 쓰이던 무기로 공격에 나서자 러시아의 취약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푸틴의 오만함과 우크라이나가 장거리나 중거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은 그의 무능함을 탓해야 합니다. 푸틴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경악할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점점 커지는 드론 능력을 이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시작한 드론 공격전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했던 그 한 가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은 수백 개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먹잇감이었던 그 나라는 이제 하늘을 지배하는 포식자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러시아를 고스란히 노출시켰습니다. 점령지에 있는 군대는 무방비 상태로 그들을 보호해야 했던 방공망이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 우크라이나는 국경지역과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것에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포함한
러시아의 핵심 지역을 타격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계획이었으며 터진이 오픈소스 집단 보고서로 수개월간 준비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집단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본토와 점령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목표물을 상대로 한 물리적 타격이라고 부르는 1530건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말하는 멋진 표현이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이 공격들 대부분에서 어떤 목표를 선택했는가입니다. 1530건 중 493건의 공격이 러시아 방공 인프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방공 시스템 자체뿐만 아니라 레이더 및 유사한 지원 장비도 포함됩니다. 이는 전체 공격의 약 3분의 1로 9개월간 우크라이나 공격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드론은 접근 거부 및 지역 거부 자산에도 433회 공격을 했습니다. AAD는 접근 거부 및 지역 거부, 약자로 군이 장악한 지역에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하는 군사용어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전자전 시스템 등으로 드론을 경로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헬리콥터, 항공기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의 상공을 방어하려는 시도를 지원하는 자산들입니다. 토체니 보도 이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 파괴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공격 중 54.8%는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오랜 기간 자국의 영토를 침범하려 했던 국가의 힘을 빼앗기 위한 지속적인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방어뿐만 아니라 공중전에서도 공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이 가능해진 것은 우크라이나가 원래 이 공격들을 막아야 했던 방어망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설계된 바로 그 무기들이 자신들이 막아야 했던 바로 그 무기에 의해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과 점령지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토치니의 말처럼 곰은 눈이 멀었고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와 러시아 본토에서 러시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공격이 전부를 말해줍니다. 러시아의 로스토프 지역에서 크림반도와 점령된 우크라이나 남부를 연결하는 R280 노보로시아 고속도로 전역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트럭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6월 1일까지 150대 이상의 차량을 파괴했고 이후에도 수백 대가 추가로 파괴되어 현재 그 고속도로 이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잇는 육상 교량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에 보급품을 보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중거리 드론들에 의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육상 교량이 마비된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공망을 대거 파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훨씬 더 많습니다. 6월에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보내 헤르손주의 체나르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그 다리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점령 남부를 잇는 또 다른 물류 동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방공망이 무너진 지금 그 다리도 제거해야 할 목표로 지목했습니다. 6월 9일 헤르손 괴뢰주지사 볼로디미르 살도는 우크라이나가 다리에 대한 추가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6월 7일 공격으로 러시아가 운전자들을 다른 경로로 우회시키게 만든 데 이어 다시 한번 다리에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런 반복 공격은 가능해선 안 됩니다. 6월 7일 공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러시아에게 어느 정도 여유를 준다고 해도 러시아는 두 번째 공격을 막기 위해 방공망을 구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6월 9일 두 번째 공격에서도 러시아는 실패했습니다. 강화망 설치를 원치 않거나 체르니히우 다리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문제는 수백 개가 넘는 방공자산을 잃으면서 방어망이 완전히 허술해졌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점령지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걸쳤던 얼마 안 된 옷조차 벗겨져 이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을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군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되는 공격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공격이 올 것을 알고 있지만 밀려드는 드론대를 막을 방어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방공망 붕괴로 고통받는 것은 점령된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푸틴의 고향이자 러시아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푸틴은 그 도시를 러시아가 자국 경제의 강인함을 과시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제 경제 포럼의 개최지로 선택했습니다. 러시아의 다보스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6월 3일부터 사흘간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행사의 시작과 끝을 드론 공격으로 장식했습니다. 포럼 첫날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요 시설을 타격했고 종료 즈음엔 추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고
모두가 이 도시에 주목하는 시기를 택했습니다.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이 행사는 러시아를 과시하는 무대였습니다. 산트페테르부르크는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철저히 방어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용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방공망을 뚫었고, 이를 보면 러시아 방공망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격들은 러시아의 승전 기념일 퍼레이드 직후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또 다른 주요 행사로 여겨졌던 이 퍼레이드는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행진하는 동안 단 한 대의 군사 장비도 전시되지 않을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 퍼레이드를 공격 기회로 삼을까 두려워했고, 러시아 내부에 무너져가는 방공망으로는 충분히 큰 드론대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안 테레스 유럽 의회 의원의 말에 따르면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 지역은 인구가 많고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전과 심리전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공망을 공격함으로써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점령지 전역이 취약해질 정도로 그들의 방공망은 약화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에겐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러시아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것이 이제는 가장 큰 약점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저희 채널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장악하려는 파멸적인 작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모든 자산을 보호하기엔 방공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에스토니아 국방부 방위준비국장 게르트 카유스의 말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남아있는 방공 미사일을 놀라운 속도로 소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도 부족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내부의 러시아 후방에서는 러시아의 방어력이 약화되어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방어되지 않은 하늘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RR280뿐만 아니라 M14와 M04 고속도로, 그리고 이 두 도로를 도네츠크와 연결하는 H20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며 러시아 방공망이 공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점점 더 눈먼 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늘에서의 위협 대응에서 그렇습니다. 파괴되는 것이 방공 시스템이 아니면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그치 비용이 크고 없으면 방공 시스템도 큰 표적조차 제대로 맞히지 못합니다. 하물며 다음 타격 지점으로 날아가는 작은 드론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3중 전략을 실행 중입니다. FPV 드론은 이전보다 훨씬 깊숙이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전선 뒤 35km까지 침투해 러시아 장비와 공격을 시도하는 병사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거리 드론은 전선에서 150km 떨어진 곳에 차량 행렬과 방공망을 타격하고 있는데, 이는 중거리 타격의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장거리 드론이 러시아 본토로 향하는 경로에 안전한 항로를 만들어줍니다. 러시아는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이제 군 차량 행렬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비해 자체 레이더, 전자전 장비, 그리고 이동식 방공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공망을 이미 심각하게 파괴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런 장비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전쟁 블로거들은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게 분노를 돌리며 그들이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러시아가 2022년 푸틴이 전면 침공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더 취약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는 이 블로거들이 이전에는 러시아 지도자가 선택한 장군들을 비판했지만 이제는 푸틴을 향한 비판이 점점 더 대담하고 거침없어지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비판이 크렘린궁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고 있으며 러시아가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 채널을 단속해 군사 블로거들을 검열하려 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푸틴에게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그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면 이를 숨기려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직면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2026년 첫 4개월 동안 2025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1% 많은 정찰 드론을 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러시아 위치를 정찰하고 공격 방공 자산을 식별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같은 기간 동안 중거리 타격 드론 생산도 312% 증가시켜
정찰 드론이 최적의 표적을 찾았을 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공망을 대거 파괴해서 드론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핵심 도시까지 침투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진짜 문제는 러시아가 상황을 되돌리고 체면을 회복할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자크 30 시타델의 개발이 그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공무기가 아니라 기존 30mm 포를 중심으로 만든 터렛입니다. 레이더, 자동사격 통제, 전자광합 추적 기능이 결합되어 프로그래밍 가능한 공중폭발 탄약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드론 대응을 위해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 중입니다. 이 드론들은 종종 첨단 방공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파괴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상대하는 비용 측면에서 특히 똑똑한 아이디어일 수는 있지만 몇 정의 포만으로 러시아가 가진 훨씬 더 광범위한 방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들이 실제로 큰 변화를 가져올 만큼 대규모로 배치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러시아의 진짜 문제를 암시합니다. 러시아 본토와 점령지를 합치면 줄어드는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 재고로는 지키기엔 너무 넓은 영토가 됩니다. JHAK 30 시타델과 같은 임시 방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잃는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을 보충할 만큼 더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문제에서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강화하기 위해 방공미사일을 개조해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개조 속도를 2배로 늘린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공중공격이 더욱 강력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함의 대가로 이미 매우 부족한 방공미사일을 잃게 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근시안적 전략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무기들마저도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막판 승부수 같은 일격을 가하기 위해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러시아는 세계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절박하게 승리를 주려는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핵심 문제의 해법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방어하기엔 너무 크고 우크라이나가 방공망을 해체한 뒤엔 그 크기가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의 약 4분의 1이 우크라이나 드론 사정거리 내에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엔 별로 대단하지 않지만 러시아 인구의 70%가 이 지역에 산다는 걸 알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는 러시아의 주요 군사, 산업, 에너지 자산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공격 범위 내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지켜야 할 영토가 여전히 넓어 방공 시스템이나 레이더가 무력화될 때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망가진 시스템을 교체하나요? 러시아 방공 시스템 생산이 제한돼서 보통 다른 지역에서 시스템을 가져와야 합니다. 한 지역을 약화시켜야 이미 드론에 취약한 다른 지역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드론들이 다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체나르 다리에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의 주요 물류 경로가 마비되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에게 올바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러시아가 보호하고 싶어 하고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고 싶어 하는 무언가가 취약해집니다. 러시아의 취약성은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애틀랜틱 카운슬은 말합니다. 또한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도 크렘린은 진정으로 효과적인 전국적인 방공망을 조직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계속 커지는 드론 위협이 없더라도 자국 영토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영토 크기에만 의존하며 적 무기가 효과 없길 바라는 희망에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러시아 극동과 같은 지역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사정권에 있는 지역에서 손실된 방공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그 지역들에서 방공 시스템을 빼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가 무방비 상태라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의 방공망은 모든 보호가 어렵게 약해졌고 이제 완전히 드러나 더욱 약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전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점령지에서 더 많은 공격이 이어질 것이고 이는 러시아 내부에 대한 추가 공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6년에 우리가 본 것은 인상적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최고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더 많은 방공망이 무너지고 드론 생산이 계속 확대되면서 러시아 제국에 노출된 핵심 시설들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푸틴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올려다볼 때 그가 보게 될 것은 더 많은 우크라이나 드론들 뿐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천재적인 전략은 또한 아무도 공격한 적 없는 장소들을 타격할 수 있는 위치에 우크라이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푸틴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최근에 그다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6월 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최대 경제회의를 앞두고 러시아 지도자를 굴욕스럽게 만든 드론 폭풍을 퍼부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 후속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우주에서 보일 정도로 큰 화염구를 만들었을 때 핵폭탄이 터진 줄 알았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완벽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드론 한 부분에 5,000톤의 탄약을 더하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영원히 상처를 남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6월 5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 드론 무리를 보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목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러시아 해군 제15 병기고의 중심부로 향하는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드론들은 러시아 방공망이 격추에 실패해 방해 없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1000km를 비행한 끝에 드론들은 레닌그라드 지역의 볼샤야 이조라에 있는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론들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러시아 발트 함대의 주요 탄약고 중 하나를 파괴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인정했지만 이 소식을 처음으로 알리고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공개한 것은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도샤 슈피오나였습니다. 공격 당시 약 40대의 타격형 무인기가 사용되었으며 이 중 32대는 방공 시스템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지상 경납고 저장 시설을 겨냥해 내부 물품이 폭발했다고 채널은 전했습니다. 푸틴은 그 보도에 대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중심 타격 작전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세계나 러시아 국민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텔레그램을 강력히 단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숨길 수 없습니다. 푸틴. 우크라이나의 드론 8대가 다양한 구경의 포탄과 공병 탄약을 포함한 5,000톤의 탄약 위에 추락했습니다. 도샤 슈피오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군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푸틴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민들은 폭발 규모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드론 8대 폭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탄약 저장 시설을 타격했다는 것은 15번째 무기고에서 엄청난 불덩어리를 만들어낼 정도로 2차 폭발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불길이 치솟자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얻은 것 아니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지상과 위성에서 촬영된 영상은 우크라이나의 최근 공격 규모를 보여줍니다. 오신트 인투잇 X 계정은 15번째 무기고의 지상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376대의 드론을 발사한 밤, 러시아가 치명적이라 주장하는 잔해가 다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영상에서는 거대한 화재가 발생하고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일 만큼 커다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격의 규모는 위성사진으로 드러납니다. 우주에서 전송된 사진을 보면 무기고 한 구석이 거대한 화재에 휩싸여 아무것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끌어올려진 불지옥으로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우크라이나 드론이 불러온 것입니다. 불길이 번지고 있고 제15 무기고는 이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폭발, 이 잦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불길은 러시아 발트 함대 탄약고를 둘러싼 시골 지역으로 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방어의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 제15 무기고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사실상 자초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작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다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볼샤야 이조라 방향으로 드론 40대를 발사했고 그중 8대가 러시아 방공망을 뚫고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밀리타르니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탄약을 보관하는 지상 경납고 시설을 타격할 수 있었고 이것이 2차 폭발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시설 자체에 대해 말하자면 제15 무기고은 1930년대에 설립되어 러시아 발트 함대가 사용하는 해군 탄약을 저장하는 기지로 활용되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설계된 지하 인프라를 포함한 요새화된 복합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기고는 또한 서부 군관구에 속해 있으며 러시아가 발트해의 함정, 지원 선박, 잠수함에 자주 사용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임의로 선택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샤야 이조라 공격은 러시아의 발트해 영향력 약화를 노린 것입니다.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며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규모 힘이 드러났습니다.
6월 6일 BBC 보도에 따르면 레닌그라드 주지사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는 레닌그라드 상공에서 140대가 넘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격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추가 공격에 대한 두려움과 5,000톤의 탄약, 이 불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머물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그 외에 드로즈덴코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일부 건물에 미미한 피해가 발생했고 특정되지 않은 군사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만 밝혔습니다. 드로즈덴코가 말하지 않아도 위성사진이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겨냥한 강력한 공격에 대해 러시아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영토 내 군사시설을 공격한 가해자로 몰고 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화재의 규모가 너무 커서 볼샤야 2조라 당국이 약 600명의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긴급구조대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구조대도 폭발을 막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몰락은 2차 폭발 때문이었습니다. 드론이 5,000톤 탄약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탄두가 불씨가 되었고 나머지는 러시아 탄약이 처리했습니다. 2차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금속 파편이 날아다녔으며 폭발의 과압으로 추가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2차 폭발이 끝날 때까지는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러시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켜보고 기다리며 자국의 탄약이 더 이상 폭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 곳에 5,000톤의 탄약을 보관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짐을 지운 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번 공격을 허용한 책임은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파괴한 탄약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했고 언급된 지하시설들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탄약을 제대로 보관했다면 벙커버스터가 필요했을 목표물이 사실상 아무런 보호 없이 노출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에게 와서 공격하라고 초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위성사진은 러시아가 탄약을 지상에 보관하기로 결정한 후에도 15번째 무기고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기고 내 어떤 건물 주위에도 보호용 흑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흑둑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막지 못하더라도 이 흑둑의 본래 목적은 저장 시설들 사이에 장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흑둑이 설치됐다면 15번 무기고와 시골을 덮친 화염이 그렇게 멀리 넓게 번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영토에서 무능했다니요. 설마 그럴 리가요. 여기서 러시아가 현실이 아닌 가정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푸틴이 침공을 시작했을 당시엔 이런 기본 방어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한 기지는 100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먼 거리를 날릴 무기가 없었지만 4년 넘는 전쟁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은 이전보다 더 멀리, 깊게 타격합니다. 그럼에도 러시아는 방어 없는 소련 시절 기지가 여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5번째 무기고는 거리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타격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거리만으로는 부족했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야간 공습에서 러시아의 한 시설만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15번째 무기고가 주목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6월 6일 불길에 휩싸인 다른 목표들도 많았습니다.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레닌그라드주 로모노조프 정착지에 페트로고프스카야 석유 저장소도 포함됐습니다. 15번째, 무기고가 불타는 동안 해당 시설에서도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같은 도시에 위치한 네스테르 석유 터미널에도 직접 타격을 가했으며 자포리자와 도네츠크에 있는 러시아 드론센터, 루안스크의 물류창고, 벨고로드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하던 지휘 및 관측소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충격과 공포였으며 우크라이나가 방금 러시아에 가한 일에는 어느 정도 인과 응보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작위로 산트페테르부르크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6월 3일, 우크라이나는 산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전날 푸틴의 고향에 드론을 대거 보냈습니다. 러시아의 다보스로 불리는 이 행사는 푸틴이 각국 대표단과 기업 지도자를 환영하며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엉망은 아니라는 환상을 조성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다보스 개막 이래 드론 공격을 감행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늘을 어둡게 하고 에너지, 군사시설을 마비시켜 도시 방문객 모두가 우크라이나 드론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들었습니다. 6월 6일,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경제회의를 두 번째 공격으로 마무리하며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의 큰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푸틴은 공격들 사이 시간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 시도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맞서 푸틴의 얼굴에 폭발적인 달걀을 던지듯 제대로 응수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에서 만든 국제 무대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 의미 있더라도 6월 6일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 공격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드론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새로운 전선을 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전선은 푸틴이 결코 열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며 전쟁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유를 말하기 전에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해 앞으로의 콘텐츠도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6월 6일 공격은 상트페테르부르크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발트해 지역 전체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크라이나가 새롭게 연 전선입니다. 15번째 무기고가 러시아 발트함대를 지원한다는 점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디펜스 블로그는 지원의 깊이를 밝혔고 무기고의 포탄 외에도 다양한 무기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발트함대에서 사용하는 미사일 시스템과 어뢰를 보관, 수리, 정비, 폐기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작위 공격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발트해안의 존재를 무력화하려는 조직적인 작전을 보고 있습니다. 6월 3일 공격을 다시 떠올려보세요. 우크라이나가 그날 공격한 목표 중 하나는 크론슈타트 해군기지였고 러시아 발트함대 소속인 프로젝트 2380형 코르벳함 보이키에 직접 타격을 가했습니다. 3일 후 우크라이나는 그 함대를 지원하는 탄약고를 추가로 공격했습니다. 굴욕은 기분 좋은 부수 효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를 발트해 지역에서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푸틴이 방어할 거라 예상치 못한 곳에 새로운 전선이 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의 파장은 엄청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렘린에 폭발적 메시지를 보내며 이제 발트해 러시아도 안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항구는 없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시작된 놀라운 해군 작전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제 그 범위가 국경을 훨씬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작전에는 군함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함이 없거나 언급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중 및 해상 드론과 때때로 미사일을 활용하는 치명적인 비대칭 전략을 사용해 푸틴이 시작한 전쟁에서 러시아의 해군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했나요? 러시아는 발트함대 일부 군함에 드론 방지 그물 몇 개만 설치하고 끝냈습니다. 이 그물은 소형 FPV 드론은 막을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발트해 인프라로 발사하는 대형 장거리 드론에는 효과가 없어 보여주기식 조치일 뿐입니다. 이제 발트함대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러시아 항구와 초계함 공격으로 러시아는 감당할 수 없는 수리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탄약 저장고가 불타오르면서 러시아의 군함들은 발트해에서 위협이 될 만한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15 무기고에서 포와 함께 미사일과 어뢰까지 불탔다면 러시아는 공급망과 26,655건의 제재로 인해 점점 더 대체하기 어려운 복잡한 무기 체계를 잃은 셈입니다. 발트함대는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중요한 해군 전력 중 하나입니다. 이 함대가 위협이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역사적 배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1703년부터 이 함대를 통해 발트해에서 해군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함대에 속한 수십 척의 함정들은 소련 시절 구축함부터 더 현대적인 초계함까지 다양합니다. 이 함대는 러시아가 발트 3국, 핀란드, 스웨덴, 나토 전체를 위협하려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나토 개입 없이 발트해 전선을 열어 이를 모두 조롱합니다. 러시아 발트함대는 가끔 함선을 보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것 외에는 우크라이나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전함들이 표적이 되어 러시아는 흑해에서 이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도 보일 거대한 화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발트해 영향력이 전함 함대 외에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발트해에 항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항구들은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다른 나라로 원활하게 나가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푸틴의 전쟁 자금에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그 항구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3월 내내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프리모르스크, 오슬루가의 발트해 항구를 잇따라 타격했습니다. 두 곳 모두 러시아의 주요 터미널로
합쳐서 매년 러시아 석유 수출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석유 저장 탱크가 파괴되어 두 항구 모두 우크라이나가 입힌 피해 복구로 며칠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3월에는 우크라이나가 에피퓨리 작전과 걸프 지역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해 급등한 유가를 푸틴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러시아의 발트해 항구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공격들은 러시아의 모든 발트해 자산을 집어삼킬 훨씬 더 광범위한 작전의 시작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발트해에선 우크라이나 드론이 본격 사냥에 나섰습니다. 제-15 군수창, 대규모 폭발은 푸틴이 시작한 전쟁을 그의 고향으로 다시 가져오는 최근 장거리 타격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전략을 더는 감당 못함을 점점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1000km를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이 시작한 전쟁에서 러시아에 고통을 주기 위해 필요한 무기 개발에 시간과 에너지, 돈을 쏟은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전략은 진화해왔습니다. 한때는 산발적인 공격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몇 달 동안 전체 도시를 반복적으로 타격하는 지속적인 작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 광역 지역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정유소, 항구, 탄약고에 거대한 불길과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러시아 경제를 약화시키고 푸틴의 전쟁 기계를 내부에서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봄 공세는 실패했고 푸틴은 거의 영토를 얻지 못한 채 매달 3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6월 6일 공격 유형의 직접적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 나쁜 상황을 푸틴에게 악몽으로 바꿔버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막지 못하며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오랫동안 러시아의 힘의 원천이었던 이 나라의 거대한 크기는 이제 러시아의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지상군을 막아냈던 거대한 영토도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목표를 찾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방공망이 분산돼 우크라이나를 막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6월 6일에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0대 드론 중 8대만으로도 러시아의 제-15 병기창을 파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이 격추에 성공하더라도 자국 영토로 들어오는 무인 항공기들의 물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밀함이 지상 침공을 대체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다가올 일에 대해 힌트를 줬습니다. 5월 중순, 젤렌스키는 6월 러시아 대상 우크라이나 심층 타격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며 철저히 준비되고 생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타격이 효과적이며 그로 인해 푸틴은 매일 밤 벙커에 숨어 두려워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일주일도 안 돼 산트페테르부르크 주요 해군 자산 일부를 파괴했습니다. 장거리 공격이 한 달 내내 예정되어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다음 공격 위치를 추측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먹을 것, 정말 귀한 먹을 것.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군인들이 배에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러시아 군대를 굶겨 죽이기 위해 천재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적을 직접 사살하거나 군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서 푸틴의 전쟁 기계의 배를 완전히 찢어 놓았습니다. 군대가 절대 없이 살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이제 위협받고 있으며 그 영향은 러시아 군인들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불법적으로 점령된 한 반도에서도 이미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우크라이나 남부 체르니이브카로 안내합니다. 푸틴의 침공 기간 체르니이브카는 러시아가 점령한 남부 야전군의 새 주요 기지 중 하나로 활용됐습니다. 그곳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지는 다른 두 곳과 함께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러시아 군대의 중심 역할을 하며 그 생존은 푸틴의 꼭두각시들을 먹여 살리는데 핵심적입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상대로 무의미한 공격을 감행하고 불법 점령한 영토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만 간신히 보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체르니히우카는 우크라이나 사정권 밖에 있어 러시아 야전군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상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6월 1일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군 제422 독립연대가 자포리자주에 위치한 옐리사이우카 인근에서 러시아 보급 트럭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주목할 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격파한 보급 트럭 한 대는 러시아군에 더 이상 식량과 화력을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공격이 주목받는 이유는 체르니이프카에서 23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격이 23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체르니이프카에서 남동쪽으로 23km 이동해 러시아가 안전하다고 여긴 기지에 도달했을 뿐 아니라 기지로 향하던 보급 트럭도 파괴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행동은 핵심 도로 위의 트럭 한 대를 타격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가 클레멘테 몰란이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트럭이 전술적 위치에 도착하자마자 공격하고 있습니다. 몰란은 X 게시물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선의 내 군대와 그들의 물류, 지휘소를 수용할 마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요 지역은 철도선을 따라 체르니히우카, 카미안카, 로지우카 근처에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이 마을들의 물류망을 더 많이 공격할수록 이 세 마을을 기지로 쓰는 내 러시아 군대 보급이 러시아에게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군 전체의 배를 찢는 치명적인 일격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물류망을 겨냥해 공격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히 연료와 군사장비의 이동을 막는 것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잃은 트럭들은 무엇이든 실을 수 있었고, 그 중에는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 끊임없는 공격을 명령받은 지상군에 꼭 필요한 식량 보급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배를 꽂게 되면 그런 공격들은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체르니이우카에서 남동쪽으로 23km 떨어진 곳에 남겨진 보급 트럭에 불타는 잔해는 4개의 야전군 전체가 이제 진지에서 굶겨 쫓겨날 위험에 처했다는 폭발적인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러시아에 진짜 심각해집니다. 단순히 보급 트럭 한 대가 불탔다면 큰 의미 없었을 겁니다. 보급품으로 가득 찬 트럭 한 대를 잃는 것은 러시아에게 타격이 되지만 야전군 하나를 무력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개의 야전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트럭 한 대만이 아닙니다. 수백 대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공격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러시아의 보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중거리 집중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의 3일은 우크라이나가 이번 작전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5월 30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드론에 의해 차량과 유조차 483대를 잃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더 큰 손실이 발생했으며 차량 524대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우크라이나는 또다시 러시아 보급 차량 384대를 격파하며 3일 연속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로써 3일간 하루 평균 463대의 러시아 트럭이 파괴된 셈입니다. 체르니히우카에서의 트럭 공격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예상보다 더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신호라면 우크라이나에겐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이 3일 동안 목격된 공격의 규모는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드론을 엄청난 수량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러시아 남부 군대를 굶겨 사실상 소멸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굶주린다는 얘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26년 초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은 일부 러시아 병사들이 식량이 너무 부족해 배를 채우기 위해 죽은 동료의 시신을 식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RFA 뉴스는 러시아 병사들이 식량 때문에 서로를 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네츠크 레만 전선에서 가로챈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 군수 지원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2번 초콜릿바 한두 개를 받았지만 지금은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나흘째가 될 거라고 한 병사가 녹음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남부에서 하는 일은 다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러시아 병사들이 어떻게든 배를 채우려고 극단적인 행동까지 벌이는 그런 고립된 사례들에 관한 것입니다. 네, 병사들이 보급을 받지 못한 데에는 우크라이나의 국지적 작전도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가 조직적으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있습니다. 러시아의 후방 물류를 마비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작전이 설계되었고 이는 5월 말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만든 물류봉쇄 이니셔티브와 같은 전담 프로그램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게 해주는 신세대 드론도 있습니다. 그 드론들 기억하세요. 곧 다시 얘기할 겁니다. 몰란이 언급한 3개의 마을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체르니히우카, 카미안카, 로지우카는 러시아가 4개 야전군의 주둔지로 선택한 정착지일 뿐만 아니라 물류의 병목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마을로 매일 수백 대 트럭이 식량과 보급품을 운반합니다. 기차로는 이 마을에 갈 수 없고 가더라도 우크라이나 드론 표적이 될 뿐입니다. 러시아가 트럭을 위한 대체 경로를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남부 야전군에 식량과 보급품을 공급하려면 결국 이 세 마을에 모두 모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뚫리지 않을 것 같던 곳이 공격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물류 병목 지점을 러시아 남부 군대의 무덤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가 AI로 구동되는 중거리 드론 무리를 해당 3개의 정착지로 보내 미래를 제시합니다. 그 드론들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서 보이는 모든 트럭을 타격하도록 프로그래밍 될 것입니다. 그 차량들은 체르니히우카, 카미안카, 로지우카에 집결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군사 계획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후방 이 지점까지 도달함을 입증했습니다. 이어지는 집중작전으로 이 물류 거점들은 러시아 남부 4개 야전군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실현할 드론도 갖고 있습니다. 5월 30일 BBC는 지난 한 주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에서 점령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남부의 다른 점령지로 연결되는 주요 경로에서 식량, 연료, 탄약을 운반하는 러시아 차량을 파괴한 14건의 사건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에 비하면 숫자는 적지만 이 보도가 흥미로운 이유는 많은 사건에 호넷 드론이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드론은 제작비 5,000달러로 5kg 탄두를 싣고 최대 200km까지 비행합니다. AI로 작동하며 우크라이나가 기록한 수천 시간의 드론 영상을 학습해 인간 개입 없이 목표를 스스로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드론들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부 야전군의 보급을 끊는데 쓸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야 할 일은 이 영상에서 언급한 3개의 정착지 주변을 이 드론들이 맴돌도록 보내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처리합니다. 호넷은 잠재적인 표적을 발견하고 드론의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된 수천 시간의 영상을 바탕으로 그것을 식별한 뒤 표적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기존의 FPV나 위성 유도 드론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파 방해 기술에도 강합니다. 아미 레커뮤니션은 이 기술이 특정 드론에만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팔란티어의 프리즈마 전장 관리 시스템이 호넷의 작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에 AI 타격 능력을 부여해 러시아를 계속해서 타격할 수 있도록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푸틴이 두려워하는 점은 우크라이나가 남부 4개 야전군 보급을 차단하려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타격 작전을 계속 확대하면서 더 많은 드론에 AI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공격의 물결은 곧 쓰나미가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단순 전략을 고수하면 파괴되는 트럭 수가 수백 대에서 수천 대로 급증할 것입니다. 물류를 붕괴시키면 식량도 사라집니다. 러시아의 더 안 좋은 소식은 우크라이나가 노릴 대상이 식량 트럭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료 탱크 로리가 우크라이나 전략에 의해 파괴되면 러시아에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식량 트럭이 화물을 옮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연료입니다. 러시아 연료가 식량이 파괴되는 도로에서 불타면 굶주림이 2배로 올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연료로 인해 우크라이나 남부로 식량을 보내려던 보급 트럭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받지 않고도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면 BBC가 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크림반도에는 대규모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해 주유소들이 운전자 1명당 차량 한 대에 20리터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정도 연료로는 식량 트럭이 크림반도에서 남부 지역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점령 남부를 연결하는 어떤 경로로든 디젤이나 휘발유를 실은 트럭을 보낼 때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드론에게 다시 한번 공격하라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크림반도에 대해 말하자면 2014년에 러시아가 점령한 이 반도 역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급소를 공격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군을 굶주리게 하는 작전으로 크림반도의 식량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 그림을 전달합니다. 구독하시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실상을 밝히는 영상을 놓치지 않습니다. 6월 9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카 크림반도 식품시장 현황에 관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허위정보 대응센터는 크림반도 식료품점에서 곡물, 밀가루, 설탕, 파스타, 소금 등 기본 식료품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소매 체인점은 1인당 판매 제한을 도입했으며 이는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더 키운다고 센터는 주장합니다. 이 상황의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으로 러시아 식료품 트럭이 크림반도에 도착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푸틴과 그의 크렘린 측근들은 군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골치 아픈데 이제는 민간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식량 부족 문제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그것은 푸틴에게 큰 문제입니다. 크림반도의 꼭두각시 정부가 아무 일도 없는 척하려 해도 텅 빈 슈퍼마켓 선반을 똑똑히 보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선전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고 크림반도 시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크림반도로 물자 공급을 지속할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식량 부족의 원인은 우크라이나가 점령된 크림반도와 러시아가 현재 통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영토를 연결하는 크림 육상 회랑을 공격한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는 양쪽으로 영향이 오가는 상황입니다. 남부 영토에서 온 보급품이 크림반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주로 케르치 다리를 통해 본토에서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운송합니다. 그 보급품들은 남부 영토로 이동하면서 그리고 많은 경우 체르니히우카, 페메터마, 로지부카의 병목 지점으로 향하면서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보급로를 따라 운송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감이 오시죠? 먼저 러시아가 전선의 식량 수송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크림반도의 민간인들이 식량 공급이 줄어드는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방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거리 타격을 강화하자 크림반도에서 남부 영토로의 보급품이 더 이상 도착하지 않습니다. 4개 야전군이 굶주려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의 러시아 공세도 타격을 입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지금 그들은 점령지 전역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남쪽 4 야전군이 우크라이나의 식량 수송 파괴 위협에 직면하고 크림반도 점령자들은 빈 슈퍼마켓 진열대를 보며 식량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점령지가 아니라 러시아 본토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우리가 러시아가 점령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량 부족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4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마비되었고 그 결과 식료품 가격이 평균적인 러시아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진열대에는 음식이 남아있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음식이 너무 비싸져서 러시아 민간인들은 아주 오랜 기간 중 어느 때보다 식비를 감당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식량 사정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도 굶주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관련 공격은 모두 효과적이며 우크라이나가 방어에 성공할수록 푸틴과 러시아 국민의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BBC는 2월 기사에서 러시아 식품 인플레이션 규모를 폭로했습니다. BBC는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광고 전문가와 인터뷰했는데 그는 자신의 월 식비 예산이 450달러에서 555달러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일은 몇 년이 아니라 단 한 달 만에 알렉산드르에게 엄청난 가격 충격이 닥쳤습니다. 더 넓게 보면 러시아에서 거의 모든 기본 생필품의 가격이 24%에서 26%까지 급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자와 초콜릿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들의 가격은 2년 만에 각각 167%와 125%나 올랐습니다. 어디를 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유 가격은 2024년부터 2026년 초까지 59% 상승했습니다. 통조림 콩은 이제 55% 더 비싸졌고 치즈는 50% 올랐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흰빵 한 덩이도 2026년에는 2024년에 비해 러시아인들에게 45%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끼친 대가입니다. 전선의 굶주림과 본토의 감당 못할 식료품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도 4월에 이를 보도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구입하던 브랜드 상품을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면서 러시아 전역에서 저가 식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실질 소득이 건전하게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통계청인 로스스타트는 2025년에 성장세가 둔화되어 2024년에 8.2%에서 7.4%로 떨어졌으며 2025년 마지막 분기에는 소득 증가율이 5.8%로 하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그나마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품목들조차 식품 물가 상승률이 이러한 성장 통계를 몇 배나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러시아 본토는 식량 부족 위험이 없으며 모스크바에서 크림반도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푸틴의 전쟁이 가져온 경제적 영향이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러시아인들이 식사조차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부 내 야전군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 식량 공급을 마비시키려 중거리 작전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르니이프카 남동쪽 23km 지점에서 트럭을 파괴하는 드론은 주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군의 침략타를 의미합니다. 점령진의 안전지대도 이제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남부 전체 군사태세의 물류 병목 지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해야 할 일은 압박하는 것뿐입니다. AI 드론의 무리와 크림반도와 점령된 남부로 오가는 트럭에 대한 추가 공격이 이어질 것입니다. 곧 크림반도의 진열대가 비고 내 야전군 전체에 식량이 바닥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공세가 약해지고 우크라이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반격하고 러시아를 밀어낼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 점령지 중 식량과 연료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가장 분명히 보여줍니다. 한 병사가 열린 땅을 조심스럽게 건넙니다. 그는 적 드론의 독특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먼저 듣고 그 후에야 그것을 봅니다. 그는 위를 올려보다 다가오는 무인 항공기를 발견하지만 그것이 평범한 드론이 아닌 최첨단 학살 로봇임을 모릅니다. 정교한 두뇌를 가진 이 드론은 실제로 그 병사의 얼굴을 잠글 수 있습니다. 그는 소총으로 무인 항공기를 향해 몇 발 쏘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몇 초 만에 드론이 죽이려고 접근해 고속 탄환을 병사의 머리에 직접 발사합니다. 그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공상, 과학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러시아 병사들이 직면한 가혹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전통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고 규율 있는 평범한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길을 막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국 모두 똑같이 살과 뼈로 이루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크렘린 병사들이 더 자주 마주치는 것은 강철, 알루미늄, 탄소섬유, 강화 폴리머로 만들어진 적들입니다. 이들은 한순간에 생명을 끝내 강력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먹거나 잠을 잘 필요도 없고 시야에 들어온 모든 적군을 끝까지 추적해 사냥하는데 결코 멈추지 않는 치명적인 살상 기계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전개는 당연하게도 크렘린 군대와 심지어 가장 강경한 군사 블로거들의 마음속에도 실제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의 더 투 메이저스는 오랫동안 운영된 러시아 Z 블로거 계정으로 최근 이렇게 썼습니다. 전장은 점차 기계들의 생태계로 변해가고 있으며 인간은 점점 더 참가자가 아니라 인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떤 인공지능은 인간을 사냥하고 다른 인공지능은 인간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 중순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퍼진 바이럴 영상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영상에는 고립된 러시아 병사가 얼굴 추적, 도살보 드론에 의해 살해당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드론의 정확한 기술 사양이나 구체적인 성능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은 영상을 분석하고 오픈소스 정보를 대조하며 빈틈을 메우는 데 분주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낸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인칭 시점 드론에는 장갑 관통 성형 작약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은 보통 로켓 추진 유탄, RPG나 파편 탄두를 재활용한 것으로 충돌 시 폭발하여 근처의 모든 것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공격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선 돌격 때부터 보병 전투 차량, 적의 기반 시설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무기입니다. 하지만 화제의 영상에 나온 드론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 드론은 병사와 충돌하거나 옆 땅에 추락해 폭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드론은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보였고 전문가들은 드론이 피해자로부터 약 20m, 즉 65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서 투사체를 기폭해 발사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폭발 지점인 드론에서부터 충격 지점인 병사까지 뚜렷한 연기 자국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폭발성 성형 관통체 EFP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일반적인 성형 작약탄은 원뿔 모양의 금속 라이너를 사용하며 폭발 순간 이 라이너가 붕괴되어 얇고 길며 부분적으로 용용된 제트를 형성합니다. 이 제트는 비교적 두꺼운 장갑도 뚫을 수 있으며 표적에 좁지만 깊은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EFP는 더 무거운 접시 모양의 라이너를 사용하여 폭발 순간에 밀도가 높고 단단한 투사체를 형성합니다. 이는 마치 고속의 공기 역학적 슬러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기능의 차이뿐만 아니라 성능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EFP는 장거리에서 효과적이지만 장갑을 뚫는 데는 덜 효과적입니다. 일반 폭약은 관통력이 더 뛰어나지만 최대한의 피해를 주기 위해서는 목표물 바로 옆에서 폭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반 폭약이 대전차 무기로 사용되어
탱크와 보병 전투 차량의 장갑을 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EFP는 상대적으로 약한 표적이나 적 차량을 상대할 때 위에서 발사하여 보통 더 약하고 얇은 상부를 노리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는 키이우군이 스웨덴의 보포스와 프랑스의 넥스터가 공동 개발한 155mm 유도 포병 집속탄인 보포스 보너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발사 후 망각형 대전차 탄약은 전통적인 포탄처럼 최대 35km, 21.7마일 거리에서 발사됩니다. 하지만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이 포탄은 2개의 자율 센서 융합 탄두를 방출하며 이 탄두들은 독립적으로 스캔하고 탐지하고 장갑 차량을 상공에서 파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자탄은 자체 미니어처 날개를 가지고 있어 공중에서 회전하며 천천히 목표를 향해 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외선 센서와 라이다 기술을 이용해 지상을 스캔합니다. 의심 목표물을 발견하면 미리 프로그래밍된 데이터베이스와 형태, 크기를 교차 확인해 식별을 확정합니다. 그 과정이 완료되면 EFP 탄두가 아래로 발사되어 보통 러시아 전차와 보병 전투 차량에 얇은 상부 장갑을 관통합니다. 정확하고 다재다능하며 적응력이 뛰어난 이 탄약들은 수년간 그 가치를 입증했고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러시아 T-90M과 같은 강력한 전차를 격파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치명적 기술을 드론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발전이 판도를 바꿀 것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양측 모두 드론 전쟁의 영향력이 커지자 그물, 철망, 케이지, 기타 보호장치와 같은 대드론 대책에 투자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임시방편으로 만든 고슴도치 탱크와 거북이 탱크를 선보인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탱크들은 차체에 거대한 스파이크가 용접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산업체들도 전차, 전투 차량, 장갑차에 추가 장착 가능한 장갑 케이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방어 장치들은 드론의 직접 충격 위험을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방어 장치들은 오직 기존의 폭약이나 표적에 충돌해야만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가미카제 드론이 제기하는 위협에만 집중합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드론이 차량의 본체에서 더 멀리서 폭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EFP가 장착된 드론을 보내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드론들은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가까이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장이나 스파이크에서 멀리 떨어진 수십 피트 상공에서 목표물 위를 맴돌다가 방어막을 뚫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종류의 드론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다면 러시아의 드론 방어망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미 수천 대의 차량을 잃은 크렘린이 더 많은 전차와 자산의 손실을 걱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종류의 탄두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조종사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드론은 조종사가 목표물을 찾아 그대로 들이받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들은 종종 탱크 약점이나 적 방공 시스템을 노려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드론팀들은 수년간의 경험으로 이 분야에 매우 숙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EFP 드론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조종사들은 단순히 목표물을 찾아내고 격추되지 않고 가까이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폭발물을 정확한 순간에 터뜨려 최대 피해를 주기 위해 목표물과의 거리와 위치를 완벽하게 잡아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인원 등 작은 목표물 상대 시 더 까다롭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클레이모 탄두, FPV 드론으로 러시아 병력 소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이 드론을 다루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표물로부터 올바른 거리에서 폭발물을 터뜨려야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각도에서도 폭발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적을 놓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EFP 드론으로 전환을 시작하더라도 드론 조종사들이 이러한 더 발전된 시스템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상당히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작은 도움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참고로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밀리터리 쇼를 꼭 구독하세요. 저희는 매번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2018년에 마이클 리브스라는 유튜버가 자신의 표적의 얼굴을 추적할 수 있는 드론 무리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유쾌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와 간단한 AI 자동 조정 시스템을 결합해서 이 목표를 달성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의 머리에 충돌하는 저렴한 자율 공격 드론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 드론들은 폭발물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지만 만약 장착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26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과부하 단계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FPV 무인기 떼가 매일같이 전선의 하늘을 가득 메우며
발견하는 적이나 적의 자산을 사냥하고 파괴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운영하는 많은 드론에는 최소한 AI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폴슬러 등 국내 방산업체와 얼테리언 같은 국제 기업들이 첨단 추가 모듈을 생산해 소형 단순 타격 드론도 장착 시 AI 기반 탄약으로 효과적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목표물 식별, 조준, 정밀 추적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혁신적 신기술을 주로 자국 무인 항공기가 적 전자전 기술에 더 잘 대응하도록 활용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통신을 방해하려 정기적으로 전자전, 제머를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드론과 조종사 연결이 끊겨 드론이 목표물을 타격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맴돌다 들판에 피해 없이 추락하는 일이 많습니다. 일부 제조업체는 AI 탑재 FPV 드론이 수동 모델보다 2배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 모델 명중률은 40%지만 AI FPV 드론은 최대 80%를 기록합니다. 이 드론들은 가격이 비싸지 않으며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과 AI 자율 모듈을 합쳐 한 대당 $500 미만으로 제작합니다. 일부 AI 조준 시스템은 $100로 더욱 저렴합니다. 또한 사용이 매우 쉽습니다. 드론 내부에 AI 두뇌가 탑재되어 적의 표적을 찾고 타격하는 작업의 일부를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인간 조종사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방해가 없을 때 사용은 매우 쉽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조종사도 이 시스템으로 드론을 목표 지역에 유도하고 AI가 임무를 마무리해 짧은 시간에 여러 표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른바 슬로터봇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조작이 간단해야 합니다. AI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적절한 모듈, 두뇌, 자율기술이 결합되면 이 UAV들은 기존 규칙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수준의 드론 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적과 직접 충돌하는 기존의 FPV는 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충돌 직전에 드론에 물건을 던져 더 멀리서 폭발시키는 방법을 배웠고 이로 인해 생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는 돌부터 손에 든 소총, 심지어 머리에 쓴 헬멧까지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의 UAV를 막기 위해 샷건 등으로 FPV 드론이 접근하면 사격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가까이 접근해야 하므로 훈련된 군인들이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AI 조종사가 있어도 드론은 항상 장애물에 가로막혀 목표를 맞추기 더 어려워집니다. 최첨단 AI가 탑재된 EFP 드론은 그런 위험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이 드론들은 산탄총 발사나 다른 투사체를 걱정할 필요도 없이 적군 병사들에게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폭발성 탄약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더 치명적이고 똑똑하며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드론을 마주치는 러시아 병사는 이 살상 드론을 맞닥뜨린다면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우위를 확보하고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목표 중 하나, 아마도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러시아군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마자르 브로브디 소령은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에서 두드러진 인물로 적군 사살수 증가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많은 동료 지휘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충원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2026년 초 몇 달 동안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의 사상자 발생률이 충원율을 앞질렀으며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최근 기자들에게 러시아군은 매일 최소 1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초부터 적군의 총 손실은 이미 14만 1,500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8만 3,000명 이상이 회복 불가능한 손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매달 꾸준히 3만 명 이상의 러시아군 병력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2026년 말까지 이상적으로는 4만, 심지어 5만 명이라는 훨씬 더 높은 목표를 노리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술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더 강력한 방어체계와 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무기를 찾고 있습니다. 슬로터봇은 이런 움직임에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러시아 당국은 이미 이 새로운 시스템들이 지닌 무시무시한 잠재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 루스파노라마는 최근 EFP 드론으로 보이는 기기가 크렘린 병사를 제거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적이 전투 인공지능이 탑재된 업그레이드된 전술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라는 캡션을 달았습니다. 드론둔에 얼굴 인식과 열 신호 기능이 있다는 징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공식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덧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이 드론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또는 대량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드론들이 인공지능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지, 수동으로 조종되는지 또는 어떤 명중률이나 전체적인 효율을 낼 수 있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드론들이 얼굴이나 머리를 겨냥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지조차 완전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그 화제가 된 영상 한 편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모스크바는 이미 경고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병사들에게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드론이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얼굴 인식이나 탐지 플랫폼을 무력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은 또한 드론이 머리 위에 있을 때 팔로 얼굴이나 머리를 가리거나 몸을 웅크리는 등 자신을 적의 눈에 덜 띄고 명확한 표적이 되지 않도록 훈련받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론과 그들의 모든 능력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전까지는 러시아가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희망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내 방위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군집 드론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키이우 당국자들은 2026년 한 해에만 약 700만 대의 FPV 드론을 생산하겠다는 포부를 이미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단기간에 엄청난 양의 드론을 만들어 러시아군에 전례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공상과학 소설 작가들과 영화 감독들은 인간의 얼굴을 스캔하고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며 눈 깜짝할 사이에 적을 잔인하게 제거하는 킬러 로봇이 존재하는 세상을 상상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찰상 로봇이 풀리면 러시아인들은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몇 주간 우크라이나에서 등장한 흥미로운 군사혁신 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 다른 예로 국내에서 개발된 유도폭탄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폭탄은 적의 후방 깊숙한 곳을 탁월한 정밀도로 타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수십 개국이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크렘린 측근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줄을 서면서 그의 목이 서서히 조여오는 모습을 확인해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소식, 심층 분석, 그리고 자세한 브리핑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바로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